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간새 1편을 했는데요. 이번엔 인간새. 그때 공자와 아내가 서로 대화를 나눴죠. 음, 그래서 어, 정말 폭군 위왕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버리고 심재라고 하죠. 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자께서 또 제안을 했죠. 음, 그게 바로 장자의 수양법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 세상과 많이 어쩜 이렇게 음, 옛날의 메시지를 지금 끌어와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음, 우린 이렇게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음, 미리 지레짐작으로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단, 음, 다만 어, 상대가 기분이 좋고 상대가 편안하면 나를 공격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공격을 적을 두지 않으면 그쪽도 나를 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어,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참 미운 사람 자주 보는 게 참 괴로운 거죠? 그쵸? 맞아요. 좋은 사람은 좀 자주 볼 수가 없고, 어, 미운 사람은 자주 봐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오는지, 또 매정하게 보내기도 뭐하고, 참 삶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인간세 방법론,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저번에 어디까지 읽었었냐면요. 음, 겁의 고객에 가서 물었죠. 태자를 가르쳐야 하는 억지로 스승이 돼야 하는 처지의 안압이 위나라 영공의 태자, 후에 폭군 장공이 될 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돼야 하는데 겁의 곡이 얘기했죠. 겉과 속을 달리해서 대하지 않으면 어, 네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쭉 읽어볼게요. 그대는 무릇 사마귀의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화가 나서 팔뚝을 치켜들고 수레바퀴에 맞서 보지만 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이는 제 자신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믿는 자입니다. 경계하고 삼가하십시오. 지나치게 그대의 뛰어남을 자랑함으로써 태자를 범한다면 위태로울 따름입니다. 음, 찰랑차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돈 있고 무식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음, 돈이 그 사람한테는 권력인 거죠. 음, 그런 사람은 그 조절할 줄을 몰라요. 그냥 막무가내죠. 그래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론자죠. 어, 저의 상대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함정에 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어, 할 짓 다 해놓고 나중에 모두가 떠나면 그때 외로워서 그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 사람 꽤 봤습니다. 결국 자기를
갈고 닦는 거는 자기를 위한 일이지 남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없이 갈고 닦고 다듬어지고 하면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남도 이해하게 되니까 특별히 분노할 일도 없는 거죠. 또 바라는 일도 없고 모두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어떤 고운 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마귀 얘기를 얘기했죠. 밭에 사마귀를 본 적이 있나요? 밭일을 하다 보면 해충과 익충으로 크게 나뉘어요. 해충은 이제 나방 종류, 그리고 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총체벌레, 뭐 그런 것들인데요. 진딧물. 그런데 이 사마귀가 다른 곤충들을 다 잡아먹고 다니니까 우리에게는 익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제가 가서 딱 있으면 절 피하지 않아요. 저처럼 거대한 체구의 사람이 갔는데도 피하지를 않아요.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오히려 대들기까지도 해요. 웃기죠? 그만큼 사마귀가 무모한 곤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와 싸워서 질지언정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기도 하고요. 그 영상 같은 데 찾아보면 사마귀하고 진해하고 싸우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귀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 용맹함은 참 부럽습니다. 알기 때문에 용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용맹하거든요, 사마귀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태자와 사마귀를 이제 동일선상에 두고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설명한 거는 이 총 3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사마귀고요. 하나는 호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했으니까 호랑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무릇 호랑이를 키우는 자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감히 살아있는 먹잇감을 호랑이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사육사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먹이를요. 호랑이가 살아있는 먹잇감을 죽일 때 생기는 그 무서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기 때문에 그 본성에 정말 위험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본성을 스스로 알아버리는 그 순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호랑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호랑이 진짜 본성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온전한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다듬어진 죽은 먹잇감을 주는 거죠. 호랑이가 온전한 먹잇감을 찢어 발길 때 생기는 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은 호랑이가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때를 잘 챙겨서 줘야 하며 호랑이의 분노하는 마음도 통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호랑이와 사람은 종류가 다르지만 호랑이가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아양을 떠는 것은 어쩌면 순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아양을 떠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순리죠. 호랑이의 순진한 성질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꾸자꾸. 그러면서 순하게 이렇게 조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기를 아는 호랑이는 아양 떨 줄을 모르죠. 그러므로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
호랑이의 본성, 순리를 호랑이의 성질, 그런 걸 거슬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대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를 알고 그 살기를 잘 조절했잖아요. 분노하는 마음을 아양으로 바꿔버렸죠. 와, 놀랍습니다. 그러려면 호랑이의 본질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무릇 아까 사마귀는 막무가내인 사마귀는 경계하고 삼가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을 받는 순간 위태로움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말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을 맨날 이렇게 목욕해 시켜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대광줄에다가 말똥도 받아내고 고급스러운 대야로 오줌도 받아내고 그렇게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때마침 목이나 등에가 엉겨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잡기 위해 주인이 이렇게 엉덩이를 탁 때렸어요. 왜 모기 잡으려면 때려야 잡잖아요. 근데 말이 자기 엉덩이에 모기가 붙어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자기는 그냥 주인이 때리는 줄 알죠. 불시에 때린다면 말은 놀라가지고 재갈을 찍고서 그 사람의 머리를 훼손하고 가슴을 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서 뒷발로 그냥 확 차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는 뜻은 지극한 바가 있겠으나 말은 그 사람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삼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잊어버리니 삼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유심, 소유하고서 양중, 그 중을 배양해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인간세, 나무의 제목을 이제 알아보는 어떤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나무로 나뉘어요. 좋은 제목은 건물을 건축하는 대들보 같은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을 짜는 데 쓰기도 하고요. 가구에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처에다 쓰죠. 그런 걸 바로 재질이 좋고 쓸모가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문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목은 잡목이에요. 쓸모가 없는 나무죠. 자, 문목과 산목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제나라로 가다가 고건 땅에 이르러서 사당이 심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를 보았어요. 그 나무의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가릴 정도였고 엄청 컸다는 거죠. 그 둘레는 배가름을 팔 벌려 배가름을 헤아릴만 했으며 그것의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만큼 키가 높았다는 거죠. 10길의 높이를 지나고서야 가지가 있었는데 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가지들이 수십 개나 곁에 달려 있었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장터처럼 많았는데 장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장백은 장인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수의 우두머리, 목수, 나무를 다듬는 장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 아주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자겠죠. 모두가 그 나무를 쳐다보고 아 나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 장백이라는 사람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끝내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리도록 그 나무를 구경하다가 달려와 장석을 따라가 잡고서는 말을 했어요. 제가 도끼를 두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후로 어, 제목이 이와 같이 훌륭한 나무는 일찍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가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으시고 어찌 된 것입니까? 왜 나무를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냐는 거죠. 그랬더니 장석이 장백인가 봐요. 그만두거라. 말하지 말라. 그것은 삽목이다. 잡목이란 얘기죠. 쓸모없는 나무.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금방 썩고 그릇을 만들면 금방 부서지고 문짝을 만들면 진액이 가득하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쓴다. 이것은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이다. 쓸모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이 장수하는 나무인 것이다. 장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쉬러 돌아왔죠. 사당의 상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석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에다 비교하려 하는가? 자네는 문목에다가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가? 문목은 쓸모있는 나무라고 했죠. 가래나무, 뽕나무, 그런 나무들. 아무튼 큰 아름드리 나무이고 나무고 베어서 쓸 수 있는 좋은 나무겠죠. 그런 거를 문목이라고 합니다. 자네는 문목에다가 나를 비교하려는가? 무릇 아가위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는 열매를 맺는 종류인데 이들은 그 과실이 익으면 뜯기어진다. 뜯기어지면 욕을 당하게 되고 큰 가지들은 꺾어지고 작은 가지들은 찢기어진다. 이것들은 그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 능력으로 인해 삶을 고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은 자연스러운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 요절하니 스스로 세속 사람들로부터 타격을 받는다. 모든 사물이 이와 같지 않음이 없다. 또한 나는 쓸모없음을 추구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서야 비로소 쓸모없음을 얻어서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큰 쓸모가 되었다. 가령 내가 쓸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는가?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 같은 사물인데 어찌하여 자네는 상대를 사물로만 대하는가? 너와 나는 똑같은 사물이라는 거죠. 하늘 아래 재물론이 생각나죠? 자네처럼 거의 죽어가는 쓸모없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산목인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상대에게 그렇게 대했으면 그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음. 자, 장석이 깨어나서 꿈을 해석해 보았어요. 이를 듣고 제자가 말했죠. 그 상수리 나무의 뜻이 쓸모없음을 취하려는 것이란다라고 한다면 사당의 나무가 된 것은 무슨 연유에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석이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것 또한 단지 그러니까 저것은 사당을 얘기해요. 사당 또한 단지 기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는 너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험담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어, 그는 뭐겠어요? 상수리 나무겠죠? 어, 어. 사당의 나무가 되지 않았다고 한들 또한 어찌 가이지를 당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가이질 당할 일은 없어요. 음,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세속적 기준으로 이 상수리 나무를 평가한다면 또한 거리가 멀지 않겠냐. 그런 거죠. 사실 이 상수리 나무는 사당이 지어지기 전에 심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사당하고 관련지어서 질문한 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죠. 사당도 상수리 나무의 의탁한 형태고요. 왜 사당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쓸모보다 자손들에게 어떤 정신적 지지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죠. 어쩜 둘은 상수리나무와 사당은 서로가 기탁해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 삶에 이 나무를 갖다 대서 비교를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죠. 이 상수리나무 역자를 써서 역수라고 하거든요. 이 역수는 세상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세속이라고 해서 서로 이익과 이익이 있지 않으면 서로 상충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속에만 있을 따름이지 이 역수에게는 목적이 다르고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백자기. 이 제목이 뭐냐면요. 신인은 나무처럼 제목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유덕자겠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다른 정신적 영역의 사람일 거예요. 장자 같은 사람이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요. 신인의 신자는 귀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해서 귀신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보시라는 거죠.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요. 자, 남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공의 인물이죠. 제물론에서 한번 나왔죠. 남각자기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사람 이름이 자기니까 남각자기. 상해 언덕에서 논일다가 상해 언덕이라고 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언덕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니까 상해 언덕이라고 한 거예요. 남백자기가 상해 언덕에서 논일다가 큰 나무 하나를 보았는데 특별한 데가 있었다.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1000대를 메어 놓아도 그 그늘진 곳에 덮여 감출 수 있을 정도였다. 남백자기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이 나무는 반드시 특별한 재질이 있을 것이다. 고개 들어 이 나무에 가는 가지들을 보니 말리고 굽어서 비틀어지고 막 굽게 막 이렇게 자란 거죠. 그래서 대들보나 기둥으로 삼을 수는 없었어요. 고개를 숙여 그 나무의 큰 줄기를 보니 속은 또 비고 갈라져서 관곽으로 삼을 수도 없었어요. 널관자, 널곽자에서 이제 널판지로 만들어서 관을 짜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목이겠죠. 쓸모없는 잎을 이렇게 또 먹을 수 있으려나 하고 핥아 보니까 불에 댄 것처럼 상처가 나 버렸어요. 입이 그래서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모로 쓸모가 없는 거죠. 냄새를 맡아보니 사람을 미치고 취하게 만들어서 3일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남백자기가 말했어요. 이 나무는 과연 제목이 되지 않는 나무구나. 그런 까닭에 이렇게 크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아, 신인도 이 나무처럼 제목이 아니로구나. 네. 신인은 세속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신 세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예도 추구하지 않고 부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화려한 삶은 살지도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덕충부 편을 이제 다음에 읽을 건데요. 덕이 충만한 자이겠죠. 자, 그 다음
제목의 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목이 잘 쓰여져서 행복할 것 같은데 제목의 근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나라에 형씨란 땅이 있었어요. 형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송나라에 형씨란 땅이 있는데 가래나무와 잣나무, 뽕나무가 그곳에서 잘 자랐어요. 그 나무들은 한 움큼 이상 자란 것들은 원숭이를 묶어두는 말뚝을 구하는 자들에 의해 베어지고 서너 아름 되는 것들은 이름난 가문의 집에 사용할 대들보를 구하는 자들에게 베어지고 일곱이나 여덟 아름 되는 것들 그런 나무들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집안에 관에 덧대는 고급스러운 판목을 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베어지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나무들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도의 도끼에 의해 요절당하죠. 이를 제목의 근심이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해제사를 지낼 때, 이 해제사는 고대의 제사거든요. 황하에서 지내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을 공양으로 쓰기도 하고 사람 대신 이제 동물을 쓰기도 하고 그런 어떤 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해제사를 지낼 때 이마가 흰 소와 코가 뒤집힌 돼지 그리고 치질병이 있는 사람은 황하의 제사에 제물로 보낼 수가 없다. 멀쩡해 보이는 좋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죠, 되게. 이것들은 모두 무당이 알기에는 상서롭지 못한 것들로, 그러니까 길하지 못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물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에 신인이 되기,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상서롭게 생각하는 거죠. 더 길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코가 뒤집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넌 더 길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의해서는 그래 보이네요. 자, 지리소라는 이야기. 지리소는 유덕자인가, 덕이 충만한 자인가, 이제 그런 제목을 달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소는 사지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름은 소고요. 지리는 사지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어진 건데요. 옛날엔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자, 지리소라고 하는 사람은 턱이 배꼽 아래 감추어져 있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장은 머리보다 위에 있으며 양 넓적다리가 겨드랑이와 같다. 아주 모습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그는 바느질을 해주고 헌 옷들을 빨래해주면서 좋게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콩꼬투리를 타작하고 키질을 하여 그 알맹이를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좋게 10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집에 이제 부양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의 부지런함만으로도요. 남이 잘 하지 않는 일들, 바느질, 빨래 그런 것들로도 이제 충분히 그런 일들은 많잖아요. 모두가 기피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리소에게 맡겨지는 거죠. 자,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무사들을 징집해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리소는 어때요?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들 사이를 유유자적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지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징집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또 국가에서 큰 부역을 시킬 때가 있어요. 뭐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서 멀쩡한 어떤 사내들을 데려가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이거 나라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용도로 부역을 당하죠. 그럴 때도 지리소는 고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역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가 되면은 석대의 곡식과 멸묶음의 땔감도 그렇게 구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무릇 지리소는 그 정상이 아닌 외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형이 오히려 그 자신을 부양하게 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가족까지 또 잘 부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또한 하물며 그 덕이 정상이 아닌 자는 어떻겠는가라고 한 거죠. 그 다음은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 이야기입니다. 미치광이가 아니죠. 장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 공자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공자를 또 내세워 마지막에 공자를 내세워 깐다고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개인적 해석을 들어갑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 광인 접여가 공자가 머무는 그 집 대문 앞을 지나가면서 말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공자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소요일편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이 내용은. 그리고 논어에도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자편에 수록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봉황새여 봉황새여. 봉황새는 특별한 새죠. 공자를 뜻합니다. 어찌하여 덕이리도 쇠미하였는가. 앞으로 올 세상은 기다릴 수 없고 지나간 세월은 쫓아갈 수 없네. 세상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이를 완성해주고 세상에 도가 없으면 성인은 생명을 지키네. 지금의 때는 겨우 형벌이나 면할 수 있을 따름이야. 복은 깃털보다 가볍지만 이를 실을 줄을 알지 못하고 화는 땅보다 무겁지만 이를 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 세상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부분이죠.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덕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공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덕으로 사람 위에 군림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공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위태롭구나 위태롭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는 것이.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땅에 금을 그어 놓았다는 것은 규범을 내세우고 어떤 사상을 이렇게 법제화해서 규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의미해요. 금을 그어 놓으면 정지하게끔 돼 있는 건데 금을 그어 놓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진시황 상황 얘기 아나요? 상황 얘기.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 속박당하는 거예요. 가시프라 가시프라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라. 공자 너는 이렇게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덕을 가지면 덕으로서 그렇게 군림하고자 하고 금을 그어서 달려가는 너이지만 나는 가시프를 가겠다는 거죠. 세상과 자기가 맞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이미 복과 화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정말 덕을 갖춘 자가 생활할 수 없는 정말 세속인들만 겨우 살아가는 이상한 세상이지만 너는 거기에서 금을 그어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겠느냐. 나는 가시프를 선택하겠다.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시프라 가시프라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라. 내가 이리저리 피해서 갈 것이니 내 발을 상하게 하지 말거라.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융통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 공자를 또
깎아내리는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피해서 갈 것이니 가시풀아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세속을 떠나는 접여의 떠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접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논어만 배울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장자를 공부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초학자일 때 논어를 읽고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기름불은 기름불이 이제 고약, 기름 뭐 그런 거거든요. 종기를 치료하는 고약 그런 거죠. 스스로 자신을 태운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기름불은 스스로 자신을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는 까닭에 베어지고 온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잘